오늘 이 시간은 제11장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먼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앞부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들, 그래서 이제 뭐 미래 자동차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획기적 삶의 질의 개선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두된 것이 소위 그 윤리적 문제가 대두된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인간의 편리함도 제공하지만 문제를 제공하는데 윤리적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세다. 뭐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차 인공지능 열풍, 2차, 3차 인공지능 열풍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래는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들이 인간의 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설 자리를 점점 좁히게 만들고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뭐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로봇 포스트 휴먼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로봇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또 사이보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이보그, 인간과 융합된 로봇. 그래서 사이보그에 대한 내용, 소위 말하는 그 600만 불의 사나이에 대한 드라마 내용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공존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됐는데 어떻게 그 과연 공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삶의 편의를 도모한 로봇, 그래서 인간에게 삶의 편의를 제공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 또 소위 말하는 특이점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즉 로봇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그런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PPT를 보면서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11장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먼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론 부분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교재로 그 190쪽에 보면 그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리타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나는 뭐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가상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2019년 개봉된 영화로서 이 알리타 배틀 엔젤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요, 로버츠 로드리게스 감독의 작품으로서 인간과 기계가 융합된 사이보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배경은 26세기이지만 21세기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으로서 사이보그와 포스트 휴먼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점보다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미래 시점을 다루고 있는데 요즘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소위 그 사이보그 문제가 이제는 더 실제 생활 속에서 같이 인간과 공존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 그 190쪽에 좀 나와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2563년 인간의 두뇌를 지녔지만 온몸이 기계인 소녀 알리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다. 자신이 인간인지 아니면 기계인지 정체성 혼란에 빠진 것이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이도에 의해서 치료되었고 소년 휴고와 사랑에도 빠진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면서 도시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 나간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예, 이제 1번 4차 산업혁명 시대 살아가기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요, 2016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최초로 언급된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서로 융합하는, 상호 교류하는 그런 차원의 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의 그 191쪽 윗부분에 보면 이러한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 전기기관에 의한 1차 산업혁명, 19세기 전기와 석유를 이용한 대량 생산의 2차 산업혁명, 1969년 이후 인터넷과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기술의 3차 산업혁명, 이런 혁명에 이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위 인공지능 AI가 등장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또 모바일 등 지능 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또 나노 기술 등의 신기술이 융합되어서 실세계 또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물을 지능화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한 또 편리한 그런 또 유용하게 사용될 부분들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교재는 이제 미래 자동차와 이제 3D 프린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미래 자동차, 소위 말하는 그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센서의 정밀도 향상, 신뢰성 높은 알고리즘 개발, 또 VTX 차량 간 통신, V21 차량과 교통 인프라 간 통신 등을 통해 앞으로 완전 주행 단계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도 이제 뭐 자율주행차에 대한 실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이를 것이다. 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3차원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인데 이를 통해 다양한 건축물 제작, 3D 프린팅, 도시계획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생활 속에서도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그 초콜릿 제품과 피자와 파스타 등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단백질이나 세포를 이용해 생명력이 있는 장기와 같은 조직을 제작하는 3D 바이오 프린팅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인간의 편리성 또 인간의 건강을 위한 데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런 3D 프린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앞으로 신기술, 신개발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심각한 소위 그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편리성 또 인간의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윤리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여러분 교재로 192쪽에 중간 윗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에서 발생 가능한 것은 차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차를 제작한 그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아니면 차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면 탑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뭐 그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차의 네트워크에 누군가의 해킹에 의해서 차를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해킹에 의해 차는 오류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윤리 문제의 중심은 단연코 인공지능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즉 AI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윤리 문제는 AI로 인해 발생하는 실험 문제, AI가 창출하는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분배 문제,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윤리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세다 하는 내용인데요. 조그만 일본에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종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위 그 AI라고 말하는 인공지능은 지능을 가진 기계 혹은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세 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형태를 지니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1차 인공지능의 지능 열풍 부분입니다. 1950년에서 1960년대까지를 말하는데요. 논리 이론과 즉 수학의 정리를 자동으로 증명해주는 프로그램, 또 플래닝, 미로나 퍼즐을 푸는 프로그램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차 인공지능 열풍인데요. 1980년대 이후를 말합니다. 전문가 시스템, 법률이나 의료 등의 전문 지식을 학습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인공지능 열풍 부분인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딥러닝이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의 통계 방법론을 이용한 것이다. 주어진 데이터를 반복 학습함으로써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이나 경험의 규칙, 중요도 등을 자율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이죠? 작년입니까? 그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프로 바둑 기사와 그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처음에는 다른 건 몰라도 바둑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 인터넷이 인간을 앞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장담을 했는데 실제로 대결이 이루어지니까 간신히 한 판을 이겼고 이제 네 판을 다 처참하게 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 차례의 발전을 거친 인공지능에는 오늘날 구글의 알파고, 또 IBM의 왓슨, 애플의 시리, MS의 코타나, 삼성의 빅스비, 네이버의 클로바 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193쪽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시각, 즉 환경에 대한 인식을 말하죠. 또 자연어 처리, 인간과 소통 부분, 그 다음에 기계학습, 패턴이나 맥락화 학습을 말하고요. 지식 표현, 학습 내용 저장을 말합니다. 자동 추론, 논리적, 확률적 예측을 말하고요. 로봇 공학, 물체의 조작이나 이동을 말하는 이런 6가지 AI 구현 역량에 따라서 아주 약한 인공지능 부터 또한 조금 더 나은 약한 인공지능, 그 다음에 강한 인공지능, 또 아주 강한 인공지능 이라고 하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약한 인공지능은 전문가 시스템 등을 말하고요. 약한 인공지능은 구글 알파고와 왓슨 등을 말하고요.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같은 수준, 또 21세기 중후반을 지칭하고요. 아주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고 21세기 말 혹은 22세기 초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이런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미래는 이렇게 변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인공지능의 도입은 직업과 일자리에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201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 교수는 2010년 지구촌의 47%가 10년 내지 20년 안에 사라질 위험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빈치 연구소의 소장 토마스 프레이도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새롭게 바꿔놓고 또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설 자리를 점점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뭐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공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인간으로서의 그 특성화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로봇 포스트 휴먼 시대가 열린다 하는 내용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로봇입니다. 자, 로봇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1년 영국 RUR이라고 하는 연극에서요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그 단골 손님이 됐다고 해요. 로봇의 종류에는요 산업용 로봇, 또 공공 목적의 로봇, 또 서비스용 로봇, 의료용 로봇, 군사용 로봇, 또 취미용 로봇, 또 요리 전문 로봇, 또 보안용 로봇, 사이보그 로봇 뭐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뭐 가정에서도 이런 그 청소 같은 거 하는 로봇이 있죠. 그래서 작동만 시켜 놓으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쓸고 닦고 하는 그 센서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이 로봇들이 이렇게 이제 가까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196쪽 중간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2015년 제작되어 2018년에 방영된 영국 드라마 휴먼스는 8부작으로서 인간과 닮은 휴머노이드가 대중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다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지닌 휴머노이드가 인간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사회 관계 속에 다양한 윤리적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죠.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두 번째로 사이보그, 인간과 융합된 로봇 내용입니다. 자, 사이보그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단어는 1960년 에스트로틱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맨프레드 클라인스와 네이션 클라인이 실은 논문이 있는데요.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의 개념으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말은요, 인공두뇌학이라고 하는 말과 유기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뇌를 제외한 몸을 기계로 개조한 인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뇌내 인간의 그 두뇌는 인간인데 몸의 전체적인 내용들 부분들은 다 그 로봇인 기계로 만들어진 개조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일부분인 이 눈이나 또 손이나 팔이나 다리나 장기 등을 기계로 대처한 것인데요. 자, 이런 사이보그를 다룬 영화들이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197쪽 중간 아래에 그 영화 제목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이보그를 다룬 영화 알리타, 또 공각기동대, 업그레이드, 로보캅, 최종병기 그녀,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스타워즈, 루크 다스페이드, 형사 가제트, 또 은하철도 999의 기계인감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전에 그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197쪽의 맨 아랫부분에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600만 불의 사나이. 이것은 이제 미국 드라마로서 1974년 1월 18일부터 78년 3월 6일까지 방영됐던 것인데요. 공군 조종사 스티브 오스틴 대령이 비행 도중 사고로 인해서 왼쪽 눈과 오른쪽 팔 두 다리를 잃게 되는데, 과학정보국에서 사이보그 요원이 필요해서 왼쪽 눈과 오른쪽 팔 두 다리를 기계로 대처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이제 600만 달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눈은 20배의 줌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열 감지 기능도 지녔다. 그의 팔은 자동차도 들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의 다리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높은 곳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지녔다. 인류 최초의 바이오닉 맨으로 불렸다. 그 당시 그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보그는요, 인간의 그 신체와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트랜스휴먼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의 그 약점,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계로 대처하고, 또 정신적인 거 두뇌는 인간의 두뇌를 갖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함께한 트랜스휴머니즘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삶의 편의를 도모하는 로봇이죠. 미래학자 최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030년 이후 3차 로봇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자기 통제력을 지니며 기계와 인간 사이의 경계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 두려운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의 등장은요,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99쪽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요, 앞으로 가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가사도우미 로봇과 함께 살아가고, 또 우리의 식사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도움을 받는다. 게다가 직장에서는 전문직 로봇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고요. 로봇의 장점인 지능, 정보, 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요. 이외에도 인간의 뇌와 연계된 로봇도 존재하며, 뇌의 정보가 업로드되면 그것이 로봇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너무너무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그 삶이 펼쳐질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거기 두 번째 이런 점은 생각 못했는데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로봇과 공존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와 실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공존은 인간에게 윤리적, 법적 책임의 문제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이 야기한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팀에서 로봇의 위계 질서는 어떻게 되는가, 로봇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하나, 또 군사 로봇의 인간 살해 문제는 또 어떻게 하고, 로봇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인간의 자율성 보호와 촉진, 도덕적 책임과 책임 능력, 사생활, 기술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 사회적 문화적 차별, 인간과 행위자의 윤리적 차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그 어떤 윤리적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책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와 직업에서의 변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로봇들은요,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도 지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동을 쉬지 않고 이제 수행을 합니다. 자, 이런 로봇은 인간에게서 일자리와 직업을 빼앗아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능형 로봇은 다양한 지적 업무와 서비스 업무마저 감당한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음악을 제공하고요. 또 영화 대본을 쓰고 또 미술 작품을 만들고 뉴스 기사를 쓰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로봇들이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다음 세기는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분석적 일자리조차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사회와 삶은 어떻게 변모할까? 우리는 결국 소득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즉 로봇은 우리에게서 결국 일자리와 직업을 빼앗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봇과의 공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공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봇과의 공존에서 해야 할 점의 두 번째는 특이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인간과 동일한 의식을 지니게 될 것이고 결국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로봇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이다 등의 경고가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였던 이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빌 게이츠, 스티브 위즈니악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그 석학들이 미래 세대에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교재로 201쪽에 그 윗부분에 보면요. 자율적 로봇에 의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동과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 또 설계자, 로봇 제작자, 공급자, 로봇 관리자, 감독자, 현장 관리자, 국가 지도자, 로봇 자체인가? 특히 전쟁 로봇의 경우 명령권자가 반란군의 은신처를 공격하라고 했을 때 로봇이 교전 규칙을 근거로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전쟁 로봇의 행동을 위해 윤리적 틀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 어떤 이론을 토대로 해야 하나? 이런 로봇의 군사적 용도에 적합한 윤리적 정당화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로봇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에 의해 해킹된 로봇은 수많은 인간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하는 문제,
감성을 지닌 로봇과 인간 사이의 윤리적 문제 등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로봇은 인간의 도구인가 아니면 다른 윤리의 주체인가, 이런 부분들이 로봇으로 인한 불편한 그런 윤리적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윤리적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대두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만 세 번째로 로봇과 공존하면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 욕구에 가하면 인간 꿈의 산물, 감춰진 인간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세대는 이제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로봇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차지해서 로봇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로봇과 공존하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 지능을 지닌 로봇과 공존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인간 의 어떤 그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가? 인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휴머니즘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가능성과 불완전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불완전성 역시 인간의 모습이다, 소중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은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에게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 측면에서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존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휴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요, 로봇과 분명히 다른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그 소중한 존재로서의 인간 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공존하되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분명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엄청난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그러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네, 반드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존귀한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차별화된 삶이 인간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가상의 세계, 또 앞으로 이제 미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참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일들이 전개되고 또 도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 그 본질 또 인간의 그 본성,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영상 강의로 이렇게 이어져서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12장 아디아포라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문제들 부분과 또 그 13장에 나오는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삶,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그냥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지나치게 좀 그 신학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으로서 듣기에는 조금 좀 버거운 그런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이 그냥 강의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15주차가 돼 가지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기말고사도 역시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원래 시험만큼은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그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시면 시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수업 시간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서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1교시 학생들은 9시부터 9시 59분까지 그 다음에 2교시 학생들은 10시부터 10시 59분까지 3교시 수업 듣는 학생들은 화요일
11시부터 11시 59분까지 이렇게 시험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 5교시 수업 듣는 학생은 1시부터 1시 59분까지, 또 6교시 수업 듣는 학생들은 2시부터 2시 59분, 또 7교시 수업 듣는 학생들은 3시부터 3시 59분까지 시험에 참여하면 됩니다. 요 시험 시간에 대한 것은 이제 추후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연락을 주겠습니다. 그 시험 시간에 반드시 들어와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시켜 줄 텐데요. 시험 범위는 제3장 갈등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기 부분이고요. 제5장 생명 존중과 안락사 부분, 제6장 생명윤리, 생명복제, 임신 인공 중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장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먼 부분이 이렇게 4장이 시험 범위 속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그 첫 시간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그 강의 계획표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인성 수업의 목표에 대한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달라,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국어 기독교 인성 수업의 목표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교재와 PPT 강의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PPT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했던 것들을 좀 보시면서 또 교재 보면 시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유형은요, 단답형 주관식 및 서술형 주관식으로 이렇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변별력이 참 없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 지금 아주 굉장히 답답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이 이제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온라인 시험에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 정해진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한 학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학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정의와 사랑의 윤리 과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또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좋은 그런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기말고사 시험 보는 것으로 이번 한 학기 전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어려운 중에도 영상 강의를 보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